17년인가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실신을 내버렸다고요. 혈압이 높았는데 약도 안 먹고 신경도 안 썼지요. 젊으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맨날 회사 직원들이랑 술 먹고 그때는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때 아마 몸을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번 실신을 했어요. 그가 자꾸 실신하게 된 이유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은 비후성 심근증의 주요 합병증입니다. 시술 치료도 받았지만 완치되진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임원태 씨. 저 옛날에 교수님이 이마에 땀 약간 흐를 정도만 운동을 하라더라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하지 말고. 특별한 증상이 없던 언태 씨는 실신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후성 심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번 실신을 했어요. 그 슈퍼에서 카트기 끌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실신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또 깨우더라고. 근데 그 순간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초에서 20초 정도. 그 스스로 또 다시 깨어나더라고요.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운동은 사망 위험을 낮추고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실신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운동하고 이렇게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는 쓰러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젊다는 이유 하나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언태 씨. 길에서 갑자기 실신하는 위험천만한 위급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이상한데 혈압이 높았는데 우리 약도 안 먹고 신경도 안 썼지요. 젊으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맨날 회사 직원들이랑 술 먹고 그때는 담배를 피웠으니까 담배도 내가 작게 핀 것도 아니고 하루에 2-3갑씩 폈으니까. 그때 아마 몸을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17년인가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실신을 내버렸다고요. 앞이 갑자기 까맣게 안 보이면서 온몸이 머리에 뭐고 막 땀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주위에 의식이 점점 까물까물해지더라고요. 앞에가 안 보여요.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가 자꾸 실신하게 된 이유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은 비후성 심근증의 주요 합병증입니다. 시술 치료도 받았지만 완치되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스마트워치로 했는데 오늘 진짜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으신 거 그걸 것 같은데 그 맥이 만약에 그냥 단기간 빠른 거는 그냥 보시면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술을 안 먹고 이러면 여기가 편안한데요. 아 그럼요. 여기가 딱 일부 여기가 딱 이 바늘로 찌르듯이. 술 먹으면 부정맥이 맥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좀 조기 수축 같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뛰는 게 좀 잦아져서 그래요. 네. 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후성 심근증이 심방세동 동반이 이제 젊어서부터도 많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를 하지만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심방세동을 정상 율동으로 돌리는 치료가 오래 성공적으로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아무 원인 없이 심방세동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게 보이는 심장 근육은 정상에 비해 2배 이상 두껍습니다. 좌심방의 크기도 커져 있죠. 심장은 좌심실의 수축과 이완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좌심실이 이완할 때 좌심방에서 혈액을 받고 수축할 때 대동맥으로 뿜어내죠.
그런데 비후성 심근증으로 뻣뻣해진 심장이 제대로 이완하지 못하면 좌심방의 혈액이 좌심실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좌심방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액을 좌심실로 밀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좌심방이 늘어나고 기능이 떨어지며 심방세동이 쉽게 나타납니다. 심방세동이 일어나면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데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경동맥을 거쳐 뇌로 이동,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어떤 심방세동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뇌졸중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장에 펌프질할 수 있는 효율이 적어도 한 15에서 20%까지 떨어져서 심부전 자체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장년기 이후 노년기까지는 심방세동의 발생을 모니터하고 예방하고 가능하면 심방세동과 연관된 합병증들을 관리해 주는 게 더 큰 치료의 목표가 된다고 봐야 되죠. 비후성 심근증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는 이현석 씨. 그 해군이 그 당시에 36개월, 아니 40개월 막 이랬었어요, 저 때는. 근데 또 거기에서 착출당해가지고 오히려 군대 생활을 굉장히 세게 강도 있게 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동료들하고 같은 뭐 동등한 소화를 다 시켰으니까.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30대 후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병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괜찮은 생활이 있었어요. 나이가 젊고 이래서. 그래서 안 먹었던 게 뭐 한 몇 개월씩 됐나 봐요. 그때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이렇게 막 약간 쏠리는 거예요. 아니 좌측으로. 그러면서 여기가 막 충격이 엄청 심하고 무슨 뭘로 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고 갑자기 이제 오바이트를 한 거죠. 건강했던 현석 씨를 쓰러뜨린 건 뇌졸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꽤 젊으셨었거든요. 50 전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범위가 아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찾았죠. 왜 왔을까? 한 2, 3년 지난 후에 심방세동이 발견이 드디어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먼저 오고 심방세동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심방세동이 잘 오고 그 심방세동이 우리 흔히 하는 검사들에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요. 24시간에서 72시간. 그렇게 함에도 발견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의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빨리 뛰는 증상이 있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찍으시든가 다른 추가 검사를 하시는 게 권고가 됩니다. 뇌졸중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나서 현석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한때 심한 숨이 가쁜 증상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됐습니다. 과거 현석 씨의 심장은 좌심실 유출로가 좁아진 폐색성이었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로 지금은 폐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장 근육의 섬유화 여부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에서 종종 나타나는 심근의 섬유화는 심장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실이 매우 빨리 뛰는 심실빈맥과 심실이 아예 박동하지 않고 부들부들 떠는 심실세동은 돌연사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가벼운 부정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뚝뚝 이렇게 뚝뚝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정맥. 그다음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장이 수축은 제대로 하는데 그 규칙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근데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이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심장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면은 특히 그 중에서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심실세동이 발생했다. 그건 심장마비예요. 하루에도 수차례 기도와 묵념의 시간을 갖는 현석 씨. 그는 지난해 돌연사로 젊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작년 1월 9일 날 그 둘째가 출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화장실에서 그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심장마비, 급성 심장마비나 이런 쪽은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그 굳이 붙이자면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현석 씨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 검사를 받았더라면 돌연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요.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습니다. 제가 볼 때 외가 쪽이나 나나 이게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유전이라고 이제 결론을 쳤기 때문에 유전이라면 둘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전도를 중간에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꼭 심전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젊다고 자신만만하지 말고 꼭 다른 거 아니고 그 심전도만이라도 한번 찍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비후성 심근증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가 유전입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던 김수영 씨는 27살에 자신의 병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교수님이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네. 되게 충격이었고요. 이 병 자체가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뭐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비후성 심근증은 상태가 악화돼도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기 검진으로 변화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증상은 지금도 그렇게 있진 않은데 그때 증상이 없었지만 이제 이런 병을 진단을 받으니까 아픈데 없는데 이거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그냥 방치해서 좋을 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좌심실 유출로에 폐색이 없어 증상이 없었던 수영 씨. 지난 10월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자 수축 시 넓었던 좌심실 공간이 3개월 후 좁아졌습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처음에 잘 심장이 보상을 하다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좌심실 구혈율이.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 그 리미트를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숨찬 증상이 갑자기 확 심해지고 그때는 이제 본인이 정말 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죠.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고요. 운이 좋게도 증상이 조금 경하거나 덜할 때 발견이 되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비후성 심근증은 뭐 돌연사 위험도 있고 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높은 질환, 이런 후유증이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꼭 아셨으면 하는 거는 급사 혹은 다른 형태의 심혈관계 합병증이 증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 이 비후성 심근증으로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급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증상이 없더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급사 예방 치료를 하기도 하고 다른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가 있는 거죠.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좌심실 구혈률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급사의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삽입형 제세동기를 몸 안에 삽입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위험 인자들이 몇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좌심실 두께가 3cm가 넘어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가족 중에서 급사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최근 6개월 내에 의식을 원인 모르게 의식을 잃으신 분들, 그다음에 심장 MRI를 찍었을 때 심근의 섬유화를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근의 섬유화가 굉장히 광범위할 경우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시간이나 72시간까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르게 자주 나타나는 심실 빈맥, 비지속성 심실 빈맥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 인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분들의 패턴은 조금 다르고요, 서양하고. 급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략 약 3% 전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보다 훨씬 적고, 저희가 한 연구를 보면 65세가 넘어가시면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급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